또 중간에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분이 전강수 교수인데요. 뒤로 돌리고 황희도 김래훈 두 젊은 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뉴라이트 쪽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뭐 대세 반대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프레임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뉴라이트를 차라리 다른 말로 바꾸자. 뉴라이트라 하지 말고 극단주의라고 표현하고 극우는 혐오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위안부라 하지 말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황희두 김래훈 선생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역사 왜곡 세력에게 프레임 선점에서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을 바로 해주시죠. 아주 맞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요. 당장 드는 생각은 극우 세력이라는 말도 사실 저쪽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극우주의 세력 이런 대결 구도로 vs 구도로 만들기보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화국 시민과 왕당파 시민 이런 구도로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명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PPT에서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다룬 것도 많고 막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해서 뉴라이트랑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뉴라이트랑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짓들을 뉴라이트 세력들이 간판을 바꿔가서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이었고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다른 언어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의 어떤 세계관을 녹여내서 막 이겨야 된다, 지면 루저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데에서 야금야금 퍼뜨리면서 진 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절대로 패배해서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프레임 언어가 되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저기가 좀 유리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이제 이런 단어, 그다음에 사람 심리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확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사실 이제 언론까지 힘을 보태가지고 저 특정 단어 어떤 딱 집중 타겟을 만들면 그게 확 불붙듯이 번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딱 어떤 단어를 쓰면은 좋겠다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디서 대중들이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일종의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딱 똑부러진 답을 드리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지금 화력을 어딘가 집중할 때 그걸 무력화시키고 봉쇄시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뭐 친중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재명 정부 친중이다 하지만 정작 국힘 계열의 뉴라이트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과거 필요할 때 친중 행위를 했는가 박근혜 전승절에 가고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무력화시켜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물량 공세 특히 언론까지 연결되고 정보기관까지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저들이 화력을 쏟아내는 걸 아무리 이걸 대응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민이라는 분이 바른역사 지킴이 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반합의 변증법 법칙에 따라 바른역사와 뉴라이트의 합을 왕복회가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산은 정을 이길 수 없고 뉴라이트 세력의 한 줌밖에 안 되는 변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주진호 교수님이 이 논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결과의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드렸습니다. 사라질 건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프레임 싸움이라는 걸 제가 잠깐 좀 덧붙이면, 사실은 뉴라이트가 한국의 역사 교과서, 역사학계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말하자면 좌파의 논리였습니다. 좌경이라고 하는 민중상관 이런 식의 논리로 공격을 했다면, 사실은 역사학계는 뉴라이트를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역사적 팩트에 대한 무지, 부족. 말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전 차이는 역사의 팩트,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내놨던 여러 책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대한교과서에서 역사학계가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팩트의 부족, 틀린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이긴 겁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좌경 프레임을 걸어서 실패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한 사례가 국정교과서 싸움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쪽에 오히려 더 많이 기울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팩트와 또 친일 프레임으로 역사학계가 대응했을 때 결국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아주 건강한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들이 뉴라는 것을 표방했다면 과거의 올드와의 차이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극단적인 반공주의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드랑 아무 차별성이 없는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먹히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학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프레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역사학계, 예를 들자면 오늘 구속됐다는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전에 국무총리할 때 국정교과서를 발표했거든요. 발표할 때 그 옆에 화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역사 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게 써 있었어요, 화면에. 여러분, 99.9%가 편향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국어 사전 바꾸라고. 99.9%가 편향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라는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바로 리박스쿨 같은, 그런 또는 댓글 공작 같은 이런 방식이, 말하자면 비정규전이죠, 말하자면. 정규전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에 비정규전에서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대개 보면 대개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새로운 것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에서 하는 것과 다른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 매력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 지금 두 분 황희두 선생님 또 김내연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대응을 해주면 그들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들은 이미 다 커 있다. 우리가 키워줄 대상이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만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거기에 정치 권력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힘을 받쳐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저는 뭐 분명히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다. 여태까지 뉴라이트와의 역사 전쟁에서 역사학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승을 거둘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 오늘 광복 회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영문도 모르는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의 한국 대학 침투에 대해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이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예,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국정원이랑 군 정보기관 말씀을 드리게 된 게 검색해 보시면 홍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요. 홍형을 검색해 보시면 뭐 관련 기사나 방송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통일일보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또 육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액트탱크, 그러니까 일본 회의로 알려진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그쪽도 이제 싱크탱크, 거기에 이제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이사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 그 정치인들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랑 연결해서 일본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국 행위를 한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여론인 것처럼 통일일보 통해서 여론전하고 이걸 한국에 가져오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 반응이 이렇다면서 이거 양쪽에서 장난질을 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심지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도 이제 국정원에 돈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짓이 뭐냐면 문재인은 뭐 조선노동당 출신이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확산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 간첩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연결돼 있다는 게 결국 이 뉴라이트랑 떼놓고 갈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베를 키워서 이게 겉으로는 이제 다른 되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새로운 방식으로 좀 세련된 것처럼 포장을 그게 심지어 지금 일베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플랫폼을 옮겨다니면서 똑같은 주장들이 마치 아닌 것처럼 아까 그래서 뉴라이트가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듯이 일베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진짜로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아까 홍영 말씀드린 거 그리고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거기서 기본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제국주의 시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가자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속 국내 한국 정치에도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 한국 국정원 출신 그리고 저 한나라당 계열의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벌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럼 또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우리 황희도 선생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다음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의 질문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발의 원인과 배경에는 안병직 교수의 86년, 87년 도쿄대 교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전광수 교수께서는 안병직 교수의 사관 전환의 요인은 도쿄대 교수 생활의 경험에 따른 인식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부와 권력, 명예 등 물질적 또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좀 밝혀달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바뀐 건지 또는 집단이 그렇게 따라갔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좀 궁금했죠. 그래서 알만한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이러지 않았을까 짐작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86년, 87년에 일본 동경대학에 가셨을 때 같이 그때 동경대학에 있었던 분의 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나가면 일본의 그 학자들이 이 앞자리에 한 10명이 쫙 앉는답니다. 앉아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다 노트에 적고 그렇게 일본에서 일종의 존중을 받은 거죠. 한국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뭔가 점점점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소위 사회구성체 논쟁 뭐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우고 이럴 때인데 또 안병직 선생을 뭐 그렇게 대접해 주지도 않고 이런데 일본에 갔더니 이건 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고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심리적인 약간이 아니죠. 큰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여간 일본인 학자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또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안병직 선생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그분의 동경대에 같이 있었다는 분의 증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간혹 기자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거 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다만 제가 경험할 때는 그런 무료는 아니었다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도받고 할 때는 오히려 그쪽 방면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제 기억은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일본인들이 너무 이 대단한 학자로 대우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일종의 착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거 전부 걸러놓고 내가 가서 야단치고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제가 좀
그 전강수 선생의 답변에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안병직 선생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상대 다닐 때 이영훈, 김문수가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 두 명은 서울상대 후배뿐만 아니고 경북고등의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가까이 지냈었죠. 저는 별로 운동권이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뭐 회의하는 대학생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둘은 아주 극렬한 운동권이었고 제적당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안병직 선생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다른 어떤 교수보다 더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안병직 교수가 개설하는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만큼 많이 들은 학생은 없을 겁니다. 저는 7과목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듣느냐? 한국경제사 듣죠. 또 한국경제사 뭐 연구하는 게 또 듣죠. 또 뭐 한국경제 사상사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중국 경제사 강의를 하길래 들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강의를 하길래 그것도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개를 들어서 제가 몽땅 A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병직 선생을 존경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제 대학 학부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평균 B가 될까 말등인데 안병직 선생 과목만은 제가 7과목을 몽땅 A를 받았고 꽤 가까이 뭐 설날 되면 세배하러 갔고 대구에 오시면 또 저한테도 연락해서 식사하고 있는데 몇 년, 그게 2000년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구에 한번 오셨어요. 강연차.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2000년인지 201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왜 선생님 생각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사회주의 붕괴를 보고 그렇다. 자기는 곧 뭔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사회주의가 먼저 무너지더라. 소련 붕괴를 보고 자기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 그게 계기가 됐다. 이렇게 대답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사회주의 붕괴는 사회주의 문제 때문에 붕괴한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안으로 자본주의 안에서도 뭐 사회주의에 가까운 북유럽 체제도 있고 여러 체제가 있는데 왜 하필 극우파로 가서 정반대로 극좌파에 있던 분이 극우파까지 갔는지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중도 좌파 정도로 가는 게 맞죠. 그런 거는. 그게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일관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이분은 그렇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제 스승이지만 심하게 말하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극좌로서 틀렸고 극우로 가서 또 틀린다. 맞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답을 한 번도 못 맞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본의 예. 일본 사회의 직접 풍토가 예. 완전히 옛날에 뭐 적군파는 너무 지나친 거지만 굉장히 해방 이후에 뭐 안보 반대 운동 이런 아주 좌익에서 우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권도 무너졌고 일본의 정치 풍토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영향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분이 안병직 교수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동경대 교수가 아니고 교토대 경제학부의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입니다. 나카무라 교수인데 일본은 이제 경제학이 좌파 경제학의 메카가 동경대와 경도대 두 개거든요. 두 개의 국립대학이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더 영향을 받은 것은 나카무라 교토대학의 제일 우두머리인 나카무라 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진자본주의론. 그게 영향을 제일 받아서 연구실에 찾아가서 장시간 토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카무라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데 이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하는데 사회주의 아니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했던데 그게 틀렸고 중진자본주의라는 중간 정도의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발전하면 앞으로 선진자본주의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wallenstein의 세계 체제론 그런 데서 말하는 코어가 있고 세계는 중심이 있고 주변부가 있는데 중심과 주변 사이에 세미페리퍼리라는 게 반주변부라는 게 있다. 이런 절충적인 이론이 나오듯이 자본주의도 선진자본주의 나머지 희망 없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약간의 희망을 주는 그런 중간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론이죠. 이 내용 보면 큰 별거 없습니다. 별 깊이 있는 이론도 아니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뭘 그렇게 깊이 영향을 받을 게 뭐가 있으며 그리고 나카무라 교수는 사실은 그 교토대학의 좌파 경제학은 전통 깊은 것이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데요. 마침 제가 속하는 경북대 경제학부하고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20년 교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가서 세미나하고 우리가 교토대학 가서 세미나하고 그런 것을 10년 이상 했었는데 저도 계속 참석했죠. 나카무라 교수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같이 온 교수들하고 토론을 보면 상당히 여전히 진보적이고 나카무라 교수는 심지어 나중에 술 한잔하고는 그분들이 좌파 일본을 대표하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과거 인터내셔널 가라는 좌파들의 노래 혁명가를 같이 합창을 해요. 나카무라 교수하고 같이.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좌파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근데 안명기 교수는 그 나카무라 교수의 연구에 무슨 영향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극우파까지 오느냐 저는 이거는 크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변신이다. 잘못된 변신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제가 너무 좌장이 토론 목표자한테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좀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전강수 교수님, 일제는 식민지를 근대화시킬 자격이 있는 근대 국가입니까? 자체도 근대 국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까 우리 나정원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거기에 철학적으로 대답드리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둘이서 합의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걸로. 이건 너무 큰 질문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뉴라이트들이 만든 리박스쿨 초등학생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막거나 교정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김기합 선생이 좀 한번 대답을 리박스쿨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이 없는지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로바키아 살다 보니까 뉴라이트가 요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다 찌그러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저분 발표 들으니까 저도 막 긴장감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트러베껴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서 현실 문제보다는 큰 추세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제 발표 제목에도 승리보다 성공이라고 했는데
네, 저한테는 제일 주목되는 것이 이 뉴라이트의 승리지상주의예요. 그 승리를 또 위해서는 대결을 많이 해야 돼요.